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파헤쳐볼 자료는 좀 특별합니다. 천재 시인 이상. 겨우 20살에 쓴 소설 12월 12일이라는 작품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 소설을 2026년 지금 우리의 현실에 비춰서 아주 날카롭게 분석한 글을 함께 볼 겁니다. 사실 이 자료들 처음 읽었을 때 저는 좀 소름이 돋았어요. 아, 그러셨군요. 아니 거의 100년 전 이야기잖아요. 20살 청년이 쓴 이 짧은 이야기가 어떻게 오늘날 한국의 4050 부모님들 마음속을 마치 들여다본 것처럼 이렇게 정확할 수 있을까? 그게 바로 이 소설이 가진 무서운 힘이죠. 네, 오늘 풀어볼 미스터리가 바로 이겁니다. 도대체 1930년대에 이 뒤틀린 아버지와 아들 이야기가 어떻게 지금 우리에게 보내는 경고가 될 수 있는 걸까요? 네, 보통 부모 자식 이야기라고 하면 뭔가 애틋하거나 아니면 갈등이 있더라도 결국엔 화해하는 그런 그림을 떠올리잖아요. 그렇죠, 대부분은요. 그런데 이 소설은 그런 기대를 그냥 완전히 배신합니다. 오히려 사랑이라는 가장 아름다운 이름 아래에서 얼마나 위험한 자기 투영과 소유욕이 스물 수 있는지 이걸 마치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 파고들어요. 오늘 이야기의 중심에는 아버지 T와 그의 천재 아들 업, 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이 관계를 따라가다 보면 많은 분들이 기시감을 느끼실지도 모르겠어요. 모든 비극의 시작이 바로 그 두 사람의 관계에서부터군요. 네, 맞습니다. 그럼 그 시작점부터 한번 따라가 보죠. 소설 속 배경을 보면 아들 업은 정말 끔찍한 가난 속에서 태어나요. 어릴 땐 간질까지 앓고요. 죽을 고비도 넘기죠. 문제는 아버지 T가 이 아들을 보는 시선이었어요. T에게 아들은 그냥 사랑스러운 자식이 아니었던 거죠. 아니었죠. 그 자료의 표현이 정말 적나라한데요. T에게 아들은 자신의 비루한 인생을 단번에 세탁해줄 유일한 구원이었어요. 구원이요. 자식이?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실패한 내 삶을 대신 완성해줄 또 다른 나. 아, 자아의 연장선. 바로 그거죠. 아들을 독립된 인격체로 본 게 아니라 내 실패를 만회하고 내 꿈을 대신 이뤄줄, 뭐랄까 일종의 도구나 대리인으로 본 거예요. 자아의 연장선이라는 말이 참 아프게 들리네요. 내 인생이 실패했으니까 너라도 성공해서 내 가치를 증명해달라. 뭐 이런 심리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워낙 똑똑하다 보니까 아버지가 아들 앞에서 점점 작아져요. 자료에 나온 표현이 정말 충격적이었는데 자식 앞에서 죽은 쥐처럼 비굴해졌다고 하더군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아들의 명석함에 완전히 압도당해서 부모로서의 권위나 중심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훈육커녕? 훈육하녀 아들을 거의 상전처럼 떠받들기 시작하죠. 맹목적으로 복종하고 아들 비위 맞추는 게 T가 아들을 사랑하는 유일한 방식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날 사회학자들이 이야기하는 능력주의의 그림자와 깊이 연결되는 지점입니다. 여기서 사회학자 마이클 영의 이론이 등장하는군요. 야망 보상 본능이라는 개념 말이죠? 네, 이게 정확히 어떤 건가요? 야망 보상 본능을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사회적으로 충분한 성취를 이루지 못했거나 내 삶에 대한 불안감이 큰 부모일수록 네. 자녀의 성공을 통해 심리적인 보상을 받으려는 경향, 그걸 말해요. 아이가 받아온 100점짜리 성적표, 아이가 받은 상장이 마치 내 것인 양 기뻐하고 그걸로 내 존재 가치를 확인받는 심리죠. 어떻게 보면 지극히 인간적인 본능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하지만 이게 극단으로 치달으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소설 속 T가 바로 그 극단적인 화신인 셈이군요. 그렇습니다. T는 아들의 재능을 통해서 자신의 실패한 삶을 보상받으려는 욕망에 사로잡혀서 스스로 아들의 노예가 되기를 자초한 거죠. 그런데 자료가 정말 예리하게 짚어내는 건 이 100년 전 T의 모습이 2026년 오늘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 쉽게 발견된다는 사실이에요. 정말 그런가요? 네. 자녀의 성적표를 곧 자신의 성적표로 여기며 일거수일투족을 관리하고 아이의 성공에 내 모든 인생을 거는 일부 450 부모 세대의 불안감과 T의 그 비굴함이 닮아 있다는 거죠. 듣고 보니 정말 그러네요. 우리 애가 전교 1등이야 라고 말할 때의 그 뿌듯함 속에는 어쩌면 그래서 나도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자기 증명의 욕구가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거니까요. 바로 그거죠. 자, 그럼 이 뒤틀린 관계에 아버지의 맹목적인 숭배는 어떤 결과를 낳았을까요? 그렇게 신처럼 떠받들어지며 자란 천재 소년 업은 대체 어떤 어른이 되어갔을까요? 예상하시겠지만 그 끝은 파국입니다. 파국이군요. 네, 업은 타인을 존중하거나 공감하는 법을 전혀 배우지 못해요. 세상 모든 것이 자기를 중심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믿고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을 경멸하는 아주 오만한 괴물로 자라나게 됩니다.
아버지의 숭배가 아이에게는 독이 된 셈이네요. 그렇죠. 나는 특별하다는 특권의식을 심어준 독이 된 거죠. 심지어 주변의 도움도 있었잖아요. 후원자 M군 덕분에 당대 최고 수준의 교육까지 받게 되는데 보통 그런 기회를 얻으면 감사함을 느끼거나 사회에 기여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할 법도 한데요. 업은 전혀 달랐죠. 네. 자료의 표현을 보면 업에게 지식은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도구가 아니라 자신의 우월함을 과시하고 타인을 착취하는 무기에 불과했습니다. 그게 바로 이 비극의 핵심적인 작동 방식입니다. 업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면요. 아버지의 헌신도 후원자의 도움도 전부 당연한 거다. 그렇죠. 모두 내가 잘났으니까 당연히 받아야 할 권리였던 거예요. 단 한 번도 감사해야 할 대상으로 여겨본 적이 없는 거죠. 와. 그러니 자기 뜻대로 일이 풀리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원인을 자기 자신에게서 찾는 게 아니라 전부 남 탓을 하겠군요. 세상이 나를 몰라준다? 부모가 무능하다면서요? 정확합니다. 자신의 욕망이 좌절되자마자 주변을 원망하고 비난하면서 술과 방탕한 생활로 스스로를 파괴하기 시작합니다. 와. 이게 바로 자유가 지적하는 자녀를 내 결핍을 채우기 위한 기능적 존재로 여길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비극의 시나리오예요. 기능적 존재요? 네, 부모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걸 바쳤다고 믿지만 그 기능적 사랑이 결국 아이를 망가뜨린 주범이 된 겁니다. 자료에 나왔던 어비의 오만함은 사실 T가 심어준 독이었던 셈이다. 라는 문장이 다시 한번 떠오르네요. 네, 핵심이죠. 결국 그 모든 비극의 씨앗을 아버지가 뿌렸다는 거잖아요. 이건 정말 부모의 역할에 대해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사랑과 숭배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라는 걸 보여주죠. 진정한 사랑 안에는 아이를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는 마음과 함께 잘못된 길로 갈 때 바로잡아줄 수 있는 그런 적절한 경계와 훈육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거든요. T는 그 모든 걸 포기해버린 거고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요. T의 문제를 하나 더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아들이 명백하게 엇나가고 방탕한 생활을 하는데도 T는 아들에게 화 한 번 제대로 내지 못해요. 네, 못하죠. 매 한 대 때리지 못하는 건 물론이고 오히려 아들 눈치를 보면서 내가 무능해서 미안하다고 사죄까지 합니다. 물론 이게 100년 전 소설이고 체벌을 옹호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만 여기서 중요한 건 훈육의 부재 그 자체보다 그 밑에 깔린 아버지의 비굴함인 것 같아요. 바로 그 비굴함이 관계를 완전히 망가뜨리는 독소로 작용한 겁니다. 그건 결코 사랑이 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자료의 분석처럼 부모의 이런 태도는 자녀에게 감사함을 가르치기는커녕 오히려 부모를 향한 경멸과 정서적 착취를 부추길 뿐입니다. 아, 정서적 착취. 네, 우리 부모는 내가 어떻게 해도 다 받아주네. 내가 화내고 소리치면 원하는 걸 다 들어주네. 이런 학습 효과를 낳는 거죠. 부모를 만만하게 보고 자신의 감정 쓰레기통처럼 여기게 될 수도 있다는 거군요. 그렇죠. 심하면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한 수단으로 부모를 이용하게 될 수도 있고요. 이 지점에서 자료는 2026년의 부모들에게 정말 뼈아픈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어떤 질문이죠? 혹시 친구 같은 부모라는 좋은 말 뒤에 숨어서 마땅히 져야 할 부모로서의 권위를 포기한 채 자녀의 감정 기복에 끌려다니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질문이죠. 소통하고 공감하는 건 정말 중요하죠.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부모는 친구이기 이전에 부모라는 사실입니다. 아이의 인생의 방향을 제시해주고 사회의 규칙을 가르쳐주고 잘못된 길로 갈 때는 단호하게 안 돼라고 말해줄 수 있는 최소한의 권위, 즉 건강한 권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건강한 권위. 네, 자료의 경고처럼 부모가 자녀의 눈치를 보기 시작하는 순간 그 가정의 질서는 무너집니다. 부모라는 등대를 잃어버린 아이는 망망대해에서 길을 잃게 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소설 속 업처럼 세상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현실에 부딪혔을 때 좌절하고 오만과 공허함 속에서 방황을 시작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결국 100년이라는 시간을 뛰어넘어서 20살 청년 이상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아주 명확하네요. 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녀를 내 삶의 복수전 상대로 삼지 말라는 것. 그리고 자료에 나온 이 문장은 정말 모든 부모가 마음속에 새겨야 할 것 같습니다. 자녀는 당신의 못다 이룬 꿈을 대신 실현해줄 아바타가 아니다. 네. 그렇다면 이 비극의 고리를 어떻게 끊을 수 있을까요? 다행히 자료는 그 해답도 함께 제시합니다. 아, 해답도 있군요. 아주 간단하지만 실천하기는 정말 어려운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해요. 첫째는 자녀가 나의 연장선이라는 착각에서 벗어나 온전한 타인으로 존재하도록 놓아주는 겁니다. 온전한 타인으로. 네, 내 소유물이 아니라 나와는 다른 생각과 다른 인생 경로를 가진 독립된 존재임을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뭔가요? 그게 더 중요할 것 같은데요. 두 번째는 바로
부모 자신에게 향합니다. 부모가 자신의 삶, 설령 그것이 자료의 표현처럼 비루한 현실이라 할지라도 아, 그 현실을 외면하거나 자녀를 통해 보상받으려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온전히 껴안고 자신의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내 인생의 행복과 성취를 아이에게서 찾지 않고 나 자신에게서 찾는 거죠.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질 때 비로소 T와 업의 비극은 멈출 수 있습니다. 결국 내 삶의 결핍과 불안을 아이를 통해 채우려고 하는 그 순간 나와 아이 모두 불행의 늪에 빠지게 된다는 아주 근원적인 이야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자료의 마지막 문장이 더 큰 울림을 주는 것 같아요. 100년 전 청년 이상이 남긴 이 잔인한 예언은 뒤집어 보면 네. 우리가 자녀라는 이름의 우상에서 벗어나 각자의 삶을 충실히 살아내야 한다는 간절한 조언이라는 겁니다. 자녀라는 이름의 우상. 네, 아이를 우상으로 섬겨서도 안 되고 내 욕망의 아바타로 만들어서도 안 된다는 거죠. 그저 한 명의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면서 각자의 길을 묵묵히 함께 걸어가는 동반자가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오늘 논의를 마치며 청취자분들께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소설 속 아버지 T는 성취욕이라는 아주 명확하고 거대한 욕망을 아들에게 투영했습니다. 그렇다면 2026년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어떤 것들을 자녀에게 미묘하게 투영하고 있을까요? 어쩌면 그건 성공처럼 거창한 게 아닐지도 모릅니다. 내가 느끼는 막연한 불안함, 이 정도는 해야 남들만큼 사는 거지 라는 사회적 기준, 혹은 내가 옳다고 믿는 특정한 삶의 방식 같은 것들일 수 있죠. 어쩌면 그것이 바로 우리 각자의 집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벌어지고 있는 현대판 12월 12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